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저희 뉴스탑10은 10위부터요. 9위, 8위, 7위, 6위 이렇게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거꾸로 주요 이슈를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10가지 주제 중에 딱 하나만 만나볼까요? 바로 국민의힘의 신임 당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 이른바 장동혁 호가 닻을 올렸지만 오늘 첫날부터 꽤 말들이 많았습니다. 새 지도부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긴 했는데 벌써 반탄과 찬탄 진영이 서로를 공격하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9위의) 주인공은요. 설명이 필요 없는 개그맨, 바로 국민 MC 유재석 씨입니다. 유재석 씨가요, 최근 세금 관련 이슈로 꽤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세금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 통상 뭐 안 좋은 게 나오기 마련인데 유재석 씨는 달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세무사도 놀랐다. 이른바 유재석 씨의 납세 품격. 파도 미담이긴 합니다만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미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문제될 소지를 처음부터 차단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세금 신고, 특히 이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세금 신고를 하다 보면 기장 신고 방식이 있고 추계 신고 방식이 있어요. 예. 말이 어렵지만 풀어보면 쉽습니다. 장부에 기록해서 신고하는 방식을 기장 신고라고 하고요. 예. 추계 신고는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제로 벌어들인 돈과 그 비용을 벌어들인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고 실질적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비용을 많이 빼면 뺄수록 세금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기장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비를 썼다는 걸 하나하나 기록해서 증빙으로 남겨놓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추계 신고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 하나하나 기록 안 하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업종이라면 대략 경비 이 정도는 나갈 것이다라는 기준 경비율을 미리 처음부터 정해놓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냥 그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서 아예 그냥 내 소득이 이 기준 경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라고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비용 처리를 해서 신고할 때보다는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요. 특히 연예인처럼 비용 처리가 문제될 소지가 다분한 업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을 먹었는데 이게 개인적인 사용인지 아니면 사업상 사용인지 약간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연예인들이 뭐 절세다 아니면 해석의 문제다 이러면서 예. 세금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비용 처리에 있어서 해석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 예. 유재석 씨는 아예 이런 문제의 그 원천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나는 세금 면에서 좀 더 내더라도 그냥 기준 경비율에 따라서 그냥 내겠다.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된 게 연봉 이제 1년에 100억을 버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이잖아요, 만약. 만약 100억, 예를 들어서 100억 넘게 더 벌겠죠, 유재석 씨. 예, 가정을 했을 때 예. 비용을 40억으로 잡으면 6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 이걸 기장대리하고 뭐하고 하면 세금을 훨씬 줄여서 27억까지 줄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재석 씨는 아예 그냥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서 90억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실제로 내는 세금이 14억까지도 차이 날 수가 있다. 이런 가정까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아마 유재석 씨가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고 버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아예 논란을 차단하고 방송 활동을 쭉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식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유재석 씨의 연봉을 아주 100억 훨씬 더 넘게 벌겠지만 뭐 개인 재산이니까 100억을 벌었을 때 세금 27억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41억을 납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오해를 불식시킨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결국은 유재석 씨 입장에서는 다소 금액적으로 아니죠. 다소가 아니죠. 꽤 큰 금액을 더 내야 되는 손해를 보는 거이더라도 본인의 신뢰도 그리고 어떤 구설이라도 도마에 오르지 않겠다는 여러 본인의 신념과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것 같다라는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법적인 리스크도 남겨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뭐 줄인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실제로는 세금을 사실상 더 많이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국민 신뢰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세금 문제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또 행보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5년치의 또 세금 냈던 부분, 뭐 기장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고강도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입증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예.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세무조사를 들어온다고 해도 그리고 실제로도 고강도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얼마 전에. 근데 그때도 사실 전혀 뭐 세금상의 오류나 누락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문제점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유재석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미지 그리고 국민 신뢰도에 맞게 리스크 관리도 그러게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미담이 나온다니 참 대단합니다, 국민의힘 씨. 그 유재석 씨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최근에 화제가 된 논란에서 화제가 된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빌 게이츠가 방한을 했고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빌 게이츠하고 유재석 씨가 닮은 꼴이다라고 해서 저게 부자 될 관상인가 보다 해서 누리꾼들에게 많이 얘기가 좀 되나 봅니다. 아니 저도 지금 저걸 보니까 가장 닮아 보이는 부분이 언뜻 눈에 띄는 게 일단 안경이 검은색 뿔테 안경인 걸 보니까 저도 검은색 뿔테 안경 준비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는 부자 관상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사람이 웃는 모습, 편안하게 웃는 모습이 굉장히 닮았어요. 사실 빌 게이츠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해서 기부의 정신을 실천하는 분이고 유재석 씨도 기부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좋은 일 정말 많이 합니다. 아마 두 사람이 비슷해 보이는 것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편안한 마음이 얼굴에도 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특히 저 녹화 프로그램에서 이제까지 이 살아온 빌 게이츠의 어떤 그 엄청난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인생 철학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유재석 씨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인생 철학과 빌 게이츠의 인생 철학은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최근 화제거리들 한번 오랜만에 모아봤습니다. 9위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까요?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 사진만 봐도 뭔가 급박해 보이는데요. 여기는 대전입니다. 최근 대전에서요, 한 치매 노인이 무려 76시간 동안 실종이 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얘기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76시간 실종 사건 그 영상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옆에 이제 천변이거든요. 천. 이중천을 건너가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내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내려가다가 옷을 먼저 발견하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가다가 그때 이제 대상자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지금 수색 계속했죠. 계속이요? 네, 저희 며칠 동안 수색해갖고 지금 4일 동안 못 드신 거잖아요. 한것 같아요. 6월 4일부터니까. 나흘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76시간 동안 실종됐다가 참 저 대전의 저 할아버지 사연 꽤 많이 회자가 됐고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영상을 보니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발견됐을 당시에 바지도 벗겨져 있고 저 할아버지가 산 비탈에 웅크린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할아버지 거의 만 3일 만에 겨우 발견이 되신 겁니다. 야간 수색 도중에 발견이 됐고 비탈길과 골짜기를 무려 형사 25명을 투입해서 그리고 드론과 수색경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하던 이 경찰관들에 의해서 정말 극적으로 발견되고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치매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까지 앓고 계시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잃고 나서 산길로 헤매다 보니까 몸도 편치 않고 성치 않고 하다 보니까 예.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밤이 어두워지면 야간에
불빛 하나 없는 산길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정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에 떨면서 산비탈에 웅크려서 숨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이요. CCTV 영상을 분석해서 이 실종된 노인이 아파트를 나와서 천변과 등산로 사이 갈림길에서 사라진 것까지 확인을 하고 예. 그 이후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야간 수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 덕분에 골든타임 내에 발견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다행히 발견 당시에도 의식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탈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76시간, 3일 정도 식사를 못 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체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아마 잘 회복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정말 다행이었는데 위험천만했어요. 그리고 76시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식사도 못하고 이 긴 시간 동안 실종된 상태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투였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대전이고요. 한 몇 달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전라남도 영암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분은 어떻게 또 산 중턱에서 헬리콥터까지 투입할 정도로 산 중턱에서 발견이 됐었어요? 맞습니다. 지난 3월 19일 새벽 4시경에 치매 어르신이 집을 나갔다라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경찰이 곧장 위치를 추적을 했더니 경남 영암군에 소재하고 있는 흑석산으로 위치가 파악이 된 겁니다. 소방과 공동 대응을 해서 바로 추적에 나섰는데 수색 12시간 만에 그러니까 오후 4시경에 어르신의 위치를 찾아내긴 했습니다. 헬기를 통해 발견을 했는데 등산로가 아니었고요. 흑석산의 구부 능선 500m까지 오른 지점에서 어르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중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어르신이 더 위험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어르신이 발견된 위치가 헬기로 착륙할 수가 없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경찰이 직접 산을 타고 올라가서 가족들께 그리고 이 어르신을 무사히 구조해서 인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참 치매 노인분들의 이런 실종 사건이 이제 종종 발생하는데 공권력이 투입했고 무려 76시간 만에 실종됐다 발견이 된 대전의 그 노인분 얘기까지 가슴 쓸어내릴 만한 소식까지 8위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제도 바로 가볼까요? 이건 좀 더 경찰이 알아볼 사건입니다. 바로 어젯밤 이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서울 염창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40대 엄마와 10대 두 딸 등 세 모녀가 투신을 해서 숨진 겁니다. 세 모녀 투신 미스터리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보도가 됐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세 모녀가 12층 오피스텔 옥상에서 추락했다. 특히 두 딸 10대 미성년자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대 미성년자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이고 모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피력할 수 있을 만한 나이였는데 별다른 저항 없이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경찰들이 아마 의문점을 가지고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이제 최근에 유사한 사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생활고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뒀었어요.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아니었고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생활고에 시달린 그런 흔적은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결과까지 이어지게 된 바로 그 동기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그러니까 성인은 아니지만 10대인 이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두 딸도 엄마를 말리거나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특히 남편이 일단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남편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황인데요. 이 남편이 가장 많은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일단 지금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이 남편에 대한 어떤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찰이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물론 휴대전화 포렌식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유서도 없고 타살 혐의점도 없고 10대 물론 미성년자가 하더라도 별 저항 없이 일단 올라갔다. 실제로 경찰도 생활견을 겪지 않다고 추정하고 있고 생활고는 없었다. 남편도 여기 용의선상에서 일단 벗어나 있고 글쎄 휴대전화 포렌식 한다고 이게 잘 나올지 왜냐하면 12층 높이였기 때문에 이거 CCTV나 이런 것도 다 수사 대상일 것 같아요.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휴대전화가 요즘에는 정말 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당연히 휴대전화 포렌식부터 먼저 할 것이고 이 안에서 아마 다양한 단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 정도의 어떤 충격적인 심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최근의 사건들이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주변인들을 통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변인들과 관련 있는 동기 혹은 주변인들이 이들의 어떤 내밀한 사정에서 알 법한 가족들 중심으로 먼저 인적인 수사까지 진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상을 특정하는 데 휴대전화에서 나온 정보를 통해서 어떤 연결고리가 될 만한 인물들을 특정해서 수사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나가면서 깊이 있는 수사를 진행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까지 이어지게 된 계기를 조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배후에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인물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오피스텔 건물 12층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제 미스터리라고 표현하는 건 별다른 동기가 없지 않느냐. 포렌식까지 하겠다. 어젯밤 사이에 있었던 다소 충격적인 사건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7위였습니다. 10위부터 7위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꽤 굵직한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의 신임 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이변을 연출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른바 장동혁호가 닻을 올렸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취임 첫날부터 장동혁호 출범 첫날부터 참 여러 말들이 쏟아졌는데요. 일단 어제 저희 뉴스에이에 출연해서 장동혁 대표가 겨냥한 조경태 의원이 곧바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히려 먼저 결단을 하셔라. 더불어민주당 50명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것과 우리 당의 한 명 의원이 말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당 의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오히려 제가 조경태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여전히 입장이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입장을 유지하시는지 그리고 그동안 상처받은 당원들께 사죄하실 마음은 없으신지 제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거나 분당한다거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정가에서 떠도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저런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첫날부터 서로 간의 정면 충돌 양상도 있었어요. 최성 평론가님. 어제 저희 뉴스에이에 출연해서 조경태 의원 실명 거론하면서 먼저 결단하셔라라고 했는데 조경태 의원이 히틀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맞받아쳤어요. 네, 저 사실 지금 조경태 의원이 좀 그 강도가 높은 발언을 했는데 그럼 당을 떠나라고 하면 조경태 의원이 떠나겠습니까? 원래 민주당 계시다가 이 국민의힘으로 오신 분인데 당을 떠나겠습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전당대회의 그 후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실제 대표가 됐지만 이번에 정확하게 얻은 표수를 보면요. 18만 5천 표입니다. 당원 투표수에서는. 근데 이제 합산을 이제 여론조사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앞서서 2,600 정도로 앞선 걸로 나오는데
결국 78만 책임당원을 놓고 본다면 4분의 1 수준밖에 득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체 책임당원의 4분의 1의 지지만 얻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장 대표가, 신임 장 대표가 정말로 탄탄한 리더십과 본인이 갖고 있는 지지 기반이 당내 확고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과정에서 했던 본인의 강한 이미지, 그다음에 당을 지켜달라는 강성당원들에게 내가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내가 당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출구 전략을 짤 겁니다. 예. 어떤 식이냐? 상징적인 사람을 좀 처리하고 나머지는 통합과, 왜냐하면 단일대로 가야지 107명에서 어디까지 내보내고 단일대로 간다는 근데 겁니까? 상징적인 사람이라도 쳐낼 사람은 쳐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어디까지가 장동혁 대표가 인적 쇄신, 그다음에 어떤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에 대한 기준선을 세울 것인지 예.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 저는 그 전선이 아주 넓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대단히 상징적이고 좀 단호한 측면만 강조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윤기찬 부위원장, 보통 당대표가 되면 취임 일성 얘기하면 보통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뭐 포용, 통합, 미래 뭐 이런데 어쨌든 장 대표가 어제 저희 뉴스에 출연해서 결단, 특히 이름 석자, 전당대회 때 찬탄반탄 치열하게 싸웠던 조경태 이름을 언급했다는 게 어쨌든 조 의원으로서도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당대표가 갈등을 조장한다. 히틀러가 대표적이다. 글쎄요. 이런 반응을 장 대표가 어쨌든 포문을 연 건 맞는 거잖아요. 당대표 그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사실은 이제 그런 기조를 갖고 왔죠. 그래서 아마 취임 첫 일성은 그런 식의 이 정도 얼라이먼트의 어떤 틀을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바퀴가 굴러서 당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네 바퀴 중에 한 바퀴 다른 방향으로 가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일단 얼라이먼트를 위해서 당을 좀 정비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네 바퀴가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 함께 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또 어디 보니까 함께 라면 덕에 함께 라면 덕에 당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부각이 좀 덜 됐어요. 예. 그래서 그 함께 라면의 함께라는 범위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해 가는 거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가 조경태 의원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사실상의 동지애가 있는지 또는 같이 바라보는 곳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예. 그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 저렇게 당대표 된 이후에 서로 말싸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예. 만나 술 한잔 하거나 식사하면서 서로 간에 그 설득 과정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죠. 예. 역대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랬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설득 과정 없이 그냥 포문을 열고 상대방과 나를 나누는 갈등 구도를 오히려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이런 것 때문에 당이 이 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일정 민심은 또 결단할 거 결단하라 이런 민심도 있지만 대다수의 당심은 자 단합해가지고 민주당과 싸울 정도의 태세를 갖춰라 이런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당심을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조경태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장 대표가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국회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조금 전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의원총회 당대표 되자마자 첫 날부터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아니 당대표는 와서 미리 서서 뽑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인사하는 거. 완전 편가르기네. 언제부턴가 자석이 좌이정 우이정이 나눠지나 좌파 우파가 나눠지나 실세들은 다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안 가. 저는 실세 아닌 사람들만 주로 있어. 정원이 뭐. 여기는 전쟁이 아니고. 저쪽은 실세 아닌 사람들만 주로 가. 실세는 다 이쪽으로 안 가. 언제부턴가 이게 오늘 자리가 모자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좌석은 좀 골고루 앉아가 좌우가 구분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여기는 앉아줘요. 전당대회 기간 동안 있었던 과거의 옷들은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대표 마지막 말 의원총회에서 과거 입었던 옷은 벗어던지고 미래를 얘기하긴 했는데 그 김진욱 대표님 모르겠어요. 이미자 의원이나 조윤 의원이 저게 본인들의 목소리가 카메라로 그대로 녹화되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니 당대표 뽑아주면 고맙다고 와서 인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부터 저렇게 의석도 좌석, 우석 뭐 이렇게 돼서 오늘 의원총회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앞으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뭐 여러 회의들의 어떤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안에서 얼마나 이제 개파 투쟁들 앞으로 노선 투쟁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찬탄 반탄이 이슈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친장동혁계와 반동혁계, 장동혁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명확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 그림에서도 나옵니다만 예. 지금 장동혁 그 대표와 그 지도부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과 또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소 불편한 서로에게 앙금 있는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예. 섞여 앉지도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름의 뭐 어떤 단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합이 결코 쉬운 단합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까 좀 전에 함께 라면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앞에 저는 블랭크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예. 예를 들면 극우와 함께라면 또는 찬탄, 반탄과 함께라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거냐에 따라서 예. 당이 단합될 수도 있고 또는 분열될 수도 있는 여러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의원총회부터 첫날부터 시끌시끌했는데 그 의원총회에 앞서서 오늘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최고위가 열린 지가 무려 8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은 아시다시피 모두 비대위 체제였는데요. 그런데 첫 최고위원회의부터 이른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한 첫날부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시급한 것은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할지 분별하고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에서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네. 최수영 평론가님. 네. 물론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김민수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뭐 수습을 하긴 했지만 첫날부터 한동훈 전 대표 겨냥해서 당원 게시판 조사 그리고 결별할 사람 결별해야 된다. 뭐 이름 특정 거론하고 무차별로 약간 쏜 것 같은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의 캐릭터상 앞으로 배드캅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장동혁 최고위원 체제에서 배드캅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굳은 일, 험한 말 이런 것들을 쏟아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김민수 대변인이, 그러니까 전 대변인 예. 최고위원이 뭐 그런 본인의 개인적 성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당의 장동혁 대표가 친한을 겨냥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젠가 인터뷰에서도 내가 뭐 특정 뭐 개파를 생각하는 건 아니다는 식으로 이미 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예. 그렇긴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배가 운동을 계속 외곽에서 지속할 것이며 그다음에 예. 뭐 풀뿌리 뭐 민주주의 등등 하면서 하방으로 계속하면서 본인의 세력을 넓혀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당의 지도부가 좌시하고 묵인하느냐?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연말쯤에 저는 특검 정국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때까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오늘 권성동 의원을 필두로 하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소환들이 잇따를 텐데 이걸 잘 커버해내면서 단일대우 유지하면서 연말까지 그나마 당 지지율을 지금에 있는 보합선이나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이 최고위원 체제까지 김민수 의원의 강성 발언에도 유지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새로운 수습책들이 또 계속 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마 장동혁 대표는 포용, 김민수 최고위원은 좀 강성 발언을 통해서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 뭐 의도하지 않게끔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결국 남은 3, 4개월 정기국회 과정을 장동혁 대표가 얼만큼 잘 방어해내고 전선을 형성해내느냐 이것이 저는 향후 지도력의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오늘 첫날이고 뭐 본인의 여러 지지 기반에 대한 목소리에 부응도 해야 되니까 한동훈 전 대표 겨냥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 중에 여기는 담지 않았지만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인권 유린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해서
사실은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얘기는 사실 금기시되다시피 했는데 그 인권유린, 윤 전 대통령 부부 인권 얘기를 꺼냈단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 뭐 김민수 최고위원 아니더라도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의 지도부에서 어떤 강성적인 발언이나 또는 강성적인 행보들이 나올지는 사실 예측 불가한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당대회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참 중요한데요. 사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후보들 간에 뭐 격하게 경쟁하고 또 치열하게 경쟁할 수도 있는데 전당대회 이후에 지도부가 선출이 되고 나면 뜨겁게 또 하나로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날부터 삐걱거리는 모습, 또 갈등과 분열의 양상들이 저는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공개석상에서 바로 사실상 친한계를 노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뭐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또 공식적으로 친한계를 공격하는 발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져 왔던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분열 양상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확실히 올라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사실상 단합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앞으로 분열의 과정들이 좀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첫날부터 뭐 내부 총기, 당원 게시판 조사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 포문을 열었고 장도혁 대표는 일단 대표로서 미래로 나갈 시간이라고 했는데 오늘 최고의 분위기는 보신 그대로 이랬습니다. 근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공식적으로 보수 유튜버를 언급했을 정도로 이번 전당대회 내내 전한길 씨의 영향력도 꽤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출된 직후 장동혁 대표와 전한길 씨가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대놓고 전한길이라는 이름은 언급 안 했지만 아마도 전한길에 대해서도 주변 참모들도 오늘 제법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한길 선생님 덕분에 장동희 당대표 됐다고. 장 대표님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그다음에 전한길 드림 좀 머쓱합니다만은 이렇게 보냈고요. 장 대표님도 답변이 왔습니다. 당원들과 애국 우파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1호부터 이제 정계를 은퇴하시고 이제는 노후를 편안하게 그냥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도 애쓰셨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도 애쓰셨으니까 이제는 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뉴스탑10에서 전한길 씨의 영상들을 소개할 때마다 이건 뭐 전당대회 하나의 현상 정도로 제가 그 정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봤다면 이제 전한길 씨 저런 목소리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전당대회 영역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저 윤기찬 부위원장님 내가 먼저 당선 축하한다고 했고 뒤에서 서포트 하겠다고 연락했다. 장동혁 대표도 고생 많으셨고 눈물 난다고 답변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밝혔어요. 전한길 씨가. 또 하나가 뭐냐면 김문수 전 장관을 가리켜서 나한테 사과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전한길 씨의 저 발언 장소는 아마 유튜브 본인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통상 아시겠지만 1인 미디어는 어떤 독자층이 상당히 균일한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김문수 전 후보를 뭐 싫어한다거나 좋아한다거나,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호불호에 대해서 또는 특정 정책에 대한 호불호에 대해서 균일한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독자층에 맞춘 그 발언 수위를 정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1인 미디어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방송 기준은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1인 미디어의 영향을 자기는 덕을 많이 봤다. 그러니까 조직도 없고 사실 뭐 큰 의정 생활에 오랜 경륜도 없는 상황에서 당선된 부분은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본인을 공개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저는 뭐 탓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의 그 당 운영 기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별도예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의 여러 가지 조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조언을 상당 부분 반영해서 이게 당원의 당심과 민심과 어긋난다면 그 조언에 천착해서 당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지방선거가 바로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기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우다. 그냥 뭐 전한길 씨는 그동안에 뭐 1인 미디어 유튜브니까 저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게 윤기찬 부위원장 생각이신 것 같은데, 김재욱 대변인, 능력 중심의 인사고 제가 두 차례 토론, 특히 마지막
결선 토론 때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지명직 최고위원, 그러니까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당 지도부 중에 누구 생각한 사람 있냐고 한 적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혹자는 전환기 씨가 지명직 최고위원이든 어떤 당의 직책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까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본인의 승리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든 승리고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 당원 결집에 많은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앞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당무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장동혁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는 왜 전환길 씨를 최고위원에 지명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든지 또는 조금 뒤에 더 나아가서 내년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서 왜 전환길 씨를 공천 주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본인 또 스스로가 전환길 씨는 당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공천을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전환길 씨가 본인 스스로를 팔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보수 유튜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이 우리 당원의 뜻이고 우리 윤호개인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명분 정말 장동혁 대표에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환기 씨가 김문수 전 장관에게 사과 요구한 여러 가지 배경 중에 제가 저 해당 유튜브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사화된 걸 보니까 본인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전환기 씨가 있고 아까 잠깐 나갔던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도 김민수 최고위원도 오늘 최고위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 겨냥한 발언 말고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된다.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장동혁 대표 체제가 돼서 그동안은 뭔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왔던 국민의힘 사람들인데 이제 조금 더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장현주 변호사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이 오늘 무슨 말을 했냐면 일반 여론조사 사실 그것 또한 뭐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한정한 일반 민심도 김문수 전 장관이 6대4로 이기지 않았냐. 그걸 장 대표가 좀 새겨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김용태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도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만 앞으로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또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기기는 했지만 거의 신승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김문수 후보의 표 차이가 2,467표 매우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여론조사는 또 김문수 후보가 또 이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동혁 대표로서도 사실 자신이 모든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의 민심을 다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분열의 양상이라든지 갈등의 양상이라든지 또는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당 내부에서 여러 엇갈리는 목소리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럴 때 사실상 중심을 잘 가지고 정말 국민들께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또 선거를 할 때 그 나오는 강성 메시지와 또 일단 대표가 된 후에 그 자리에 무게감에서 나오는 또 책임감 있는 발언들이 달라지기 마련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기대를 또 국민들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성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중심을 잘 잡아주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한다라는 목소리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물론 장동혁 대표는 일단 특정 계파를 겨냥한 발언은 수위 조절을 대표로서 했고 미래를 보겠다고 했지만 최고위원회 분위기나 의원총회 분위기는 일단 그렇지 않았어요. 현 시점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신지호 전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진짜 모속을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상황이 그러니까 김문수 당대표 상황 A, 이 장동혁 당대표 상황 B, 그러니까 다 그
제가 말씀드렸죠.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활동에 그냥 덤덤히 저희들 가던 길 가야죠.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도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담담히 힘을 내시죠. 결국은 글쎄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로서 여러 정치적 제기, 정치적 입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뭐 이제 출마 혹은 뭐 공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가 현실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막힐 수밖에 없는 거라면 정말 담담히 지켜보시죠. 뭐 출당 탈당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지켜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저 말을 뒤집어서 해석하면요. 별 대안도 없고 할 수 있는 도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담히 힘내시죠. 이거는 지켜보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지금 위상과 힘이 이번에 급격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 이게 뭐냐면 사실 김문수, 한동훈 뭐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최악을 막아달라 이제 오히려 그 연대가 역풍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정치 세계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그 당선자에게는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적이 되지만 또 그 중립을 지켰다는 이유로도 탈락한 사람들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승부를 걸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열게 된 거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켜보겠다는 얘기는 전 그거 같습니다. 예. 연말까지 특검 전국을 놓고 보고 당의 지지율 상황을 놓고 보고 그다음에 지선 기획단을 꾸려서 갈 때 과연 이게 그러면 지선 승리를 위한 어느 정도의 국민적 여론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은 장동혁 체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정말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지금 신임 대표가 과거에 그 교차하는 사진 한 장이 8개월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입지가 극명하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예. 그 한 장의 사진이 저는 보여주는 이 정치의 무상함 이런 것들이 향후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묘사하는 또 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사진 그러니까 당시 이제 탄핵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뭐 탄핵 찬성 관련 본인 탄핵 반대 사진 한 번만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저 표정을 두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도 있었고 또 각기는 또 각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었긴 했습니다만 저 장면 이후 수석 최고인이었던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면서 한동훈 체제가 끝이 났고 저 장면 일단 한동훈 전 대표 담담히 지켜보자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첫날부터 그런데 찬탄 반탄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 측 지도부의 찬탄파 겨냥이 꽤 시끄러웠습니다. 6위였습니다. 다음 주엔 그럼 5위입니다. 정청래 대표입니다. 앞으로 국회가요 사생결단 정국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정청래 대표가 애초부터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고 확실히 규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의 신임 당대표, 장 대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표님 당선 소식에 당선 축하의 말도 건네기가 어렵다.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좀 호평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국민께 먼저 다가가고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겠습니다. 정치 현안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기에 개전의 정이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어게인을 주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릅니다. 김진욱 대변인, 아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할 때 그래도 대표니까 장 대표가 더 품어야 된다는 취지라면 집권 여당 당 대표면 기자들이 어쨌든 물었으면 뭐 장 대표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뭐 비판을 할지언정 그냥 가겠습니까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저 상황에서 걸어가면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분명히 정청래 대표가 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입장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과연 그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입장도 선회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국민의힘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지금처럼 전당대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윤 어게인 또 반탄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극우마저도 포함시키고 끌고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장동혁 대표하고 대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말씀으로 정말 저는 김진일 대변인 생각은 정 대표가 그러면 그냥 내란 정당 해산 심판 무조건 할 거다. 장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 대표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장 대표가 끌고 가는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간다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의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이 실천으로 옮겨진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헌법에 분명하게 위반되는 위헌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예고하고 경고해 왔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 아니라 다른 사람 됐었어도 그 전부터 내란 정당 규정하고 있어서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사람하고만 악수하겠다. 근데 저 마지막 결선 토론 때 당 대표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했었고 오늘 아예 정 대표는 계절의 정이 없다. 나라에 야당이 없다라고까지 했는데 근데 최수영 평론가님 두 사람을 저희가 비교한 이유가 뭐냐면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두 사람도 고향이 동양이더라 충청도. 충청 금산이고요. 장동혁 후보는 또 보령 출신입니다. 근데 그 고향이 비슷하다는 말고 강성당원과 유튜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공통점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간과해서 안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고향 번외로 빼더라도 강성 당원들의 지지층에 소구했던 그런 이제 굉장히 캠페인을 했고 또 하나 당원 주권주의를 둘 다 굉장히 내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빅 스피커라고 불려지는 양쪽 진영에 완전히 그러니까 우와 좌에 위치한 그런 이제 빅 스피커들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산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그 유튜버까지도 대통령실에 출입 기자까지 해주는 또 그런 좀 말하자면 그 정책 전환도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양쪽 진영의 강한 당원들의 목소리가 부딪히는 그런 경향이 되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정치를 이제 한 분은 재선이고 한 분은 사선 이렇게 넘어갔지만 저는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당 대표는 안 만나더라도 일종의 여야정 협의체라든가 그런 식으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공간을 열므로써 어떤 식으로든 저는 9월 정기국회에 정치적 공간 마련할 것 같아요. 강성당원과 유튜버 지지 그다음에 당원 주권주의를 외치는 두 대표지만 결국에는 저는 최소한의 접점은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겠는데. 그래야겠는데 초반 분위기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정청래 대표보다 장동혁 대표가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 불과 1시간 전쯤에 국회로, 정확히는 국민의힘으로 우상호 정무석이 찾아왔습니다. 직접 한번 그 현장 목소리 보겠습니다. 대표님 중앙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난을 들고 오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그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야당과 협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네, 나를 잘 잡아서 왔어야 되는데 나를 잘못 잡아서 와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장동혁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놀랐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본인도 놀랐다고 했는데 사실 난이 왔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난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장 대표 얘기는 오늘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들을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뭐 해도 보이콧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심한 거죠. 왜냐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데 적절치 않다고 상대당이 추천한 역대 관례를 무시하고 인권위원, 상임인권위원 1명, 비상임 1명을 부결시킨 거예요. 국회에서 물론 의결하게 돼 있는데 상대당에서 추천하면 의결을 해오곤 했잖아요. 물론 예전에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권 행사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결격 사유와 관련돼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사안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추천에 대해서 그냥 부결시켜 버린 거, 이 부분은 협치도 없고 관례도 없고 정당 정치의 기본을 일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오늘 멘트를 토대로 살펴보면 앞으로는 그 정청래 민주당과는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렇다면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겠다 이런 취지를 읽혀지고, 그렇다면 이제 영수회담 제안을 통해서 대통령의 중간에 서든 아니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 비판을 하든 아니면 칭찬을 하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직접 상대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국민적 지지를 조금 더 넓혀가고 지지를 올려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정청래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서로 국민의힘을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면면들과 우상호 정무석이 난을 들고 축하 인사차 찾아왔던 첫 상견례 자리도 꽤 껄끄러웠습니다. 5위였습니다. 다음 주제인데 국민의힘으로서도 이 관련 있는 얘기일 텐데요. 바로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중진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하여 계속 흘리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22년 1월에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특검은요, 권 의원을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연락을 주고받았고, 권성동 의원에게 억대 정치자금을 건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당당하다, 없는 죄 못 만든다. 송영훈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권성동 의원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비판받을 지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교체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본인이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스스로 감당함으로써 책임을 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수사 주체가 어떤 의심을 갖고 있어서 어떠한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부르고 그걸 위해서 출석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는 거 하니,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고 하는 그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2022년 1월 5일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월 5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권성동 의원이 당시 선대위 총괄지원본부장직에서 아침 일찍 사퇴를 합니다.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직도 내려놓습니다. 그날 오전에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선대위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것을 대선 자금으로 써달라고 했다. 사실 상당히 그 진술이 상황과 사리에 맞다고 보기 어려워서 과연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신빙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사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 일부 보도에 따르면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해서 후보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써달라 이 발언 그리고 1억 받았냐라는 질문에 권성동 의원 저렇게 난 당당하고 특검에 억지 수사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 이 1억 말고 또 다른 특검이 의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통일교 관련 대거 입당 의혹 관련인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실제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입당했다. 이 의혹도 지금 특검이 오늘 권 의원을 불러서 소환하는 게 1억 말고도 이 부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통일교와 관련되어 있는 권성동 의원의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금품 수수 의혹도 있고 그리고 통일교의 신도들이 결국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대거로 입당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아서 국민의힘에 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적어도 법원에서 이런 강제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래도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해 나가고 있고 범죄 혐의가 영장 발부가 될 정도로까지는 소명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권성동 의원과 같은 좀 유력한 정치인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특검으로서는 어느 정도 수사에 있어서 준비가 된 상황에서 부르기 마련입니다. 물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권성동 의원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또 예단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다만 특검으로서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또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지금 어느 정도로 확보를 하고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서 또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오늘 특검에 소환이 됐고요. 오늘 같은 날 공교롭게도 한덕수 전 총리도요. 역대 총리 가운데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섰습니다. 총리님, 포고문 지금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아니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없어요? 네.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계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 부르셨습니까? 왜 그동안 선포문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셨습니까? 대선 출마도 수사 피하기 위한 겁니까?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의원과는 왜 통화하신 겁니까? 공직생활 마무리가 공직생활 마무리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 돌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걸 거예요. 이제 여야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여러 주요 요직을 거쳤던 한덕수 전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좀 기자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김재욱 대변인 조금 전에 영장 실질심사는 끝이 났어요. 한덕수 전 총리. 근데 아마 이제 특검이 요구한 것도 여러 구속돼야 된다라는 주장에 여러 가지 얘기 중에는 내란 동조보다도 위증 그러니까 말을 바꿨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구속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안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인데 도주의 우려야 없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 사안은 내란을 방조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위증 또 공문서를 새롭게 만들고 또 그걸 작성했던 것을 또 파기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이런 이 상황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위증 부분입니다. 그동안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포고문에 대해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봤다. 그럼 본인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일단 CCTV를 통해서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그 계엄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가 일단은 동선이 그려지고 있고요. 예. 또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포고문을 직접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동안 국회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증언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실상 다 허위, 위증을 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자들하고 이 진술을 맞춰낼, 그래서 위증을 해낼 가능성, 또 증거를 인멸해낼 가능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발부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 측의 입장이고, 저는 뭐 그런 특검 측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됐고 지금 공교롭게도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기할 것 같은데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첫 번째는 위증 부분은 물론 이제 재판부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할 부분인 것 같고 소명 여부를 나머지 사문서 문서 위조 관련돼서는 그 부분도 사실 위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문서 위조의 어떤 동기나 이런 걸 볼 때 죄질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만 갖고는 설령 혐의가 소명된다 하더라도 영장 발부가 될 것 같지 않고 단거는 이제 내란 수괴 방조 혐의의 인정 여부인데 사실 내란 수괴 방조 혐의를 이걸 내란과 관련돼서 집단 범죄와 관련된 방조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만약에 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 그렇다면 저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관련 자료들 저희가 못 본 상황에서 만약에 자료들 다 취합했을 때 혐의가 소명된다. 그럼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 위기에 몰린 얘기와 오늘 권성동 의원도 김건희 특검에 나왔습니다. 4위였습니다. 이제 몇 개 상위권 주제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이 인물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글쎄요, 정성호 장관이 연일 여당이 특히 정확히는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여러 입장에 대해서 건건이 제동을 걸고 있어요. 그 전에요, 추미애 법사위, 이른바 추미애 법사위 현장 어제 데뷔전 성격의 하나를 치렀습니다. 일단 그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오시지 않습니까? 안 오셔갖고.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 및 고유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다음 뭐 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간에 영한 시간에 하세요. 자, 진행해 나가면서 그때 의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다마자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제가 인사 말씀 겸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아직 회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게 협의가 안 된 안건이잖아요. 상전입니까? 아니 위원장이 의사 진행 못하게 지금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얼마나 대단하게 좀 방해했습니까? 의사 좀 협의할 정도 없어요. 그래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춘석 전 법사위원,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원장 물러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어제 데뷔전 성격의 이 자리 송영훈 대변인 이게 시작부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어요. 협의도 안건 바로 시작했다 이겁니까? 저 상황이요. 사실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독식하는 시대의 뉴노멀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있던 시절에도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 간의 대치가 가장 첨예했던 최전선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서 이춘석 의원이 저 자리를 물려받았다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한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지금 낙마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또다시 독식하면서 추미애 의원이 맡았는데 초반부터 저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벼락부자가 본인이 가난하던 시절을 잊지 못하고 마음 씀씀이를 아주 좁게 가져가는 것처럼 민주당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의사 진행 발언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 그야말로 정신적 소수당, 정신적 야당 마인드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최소한의 아량도 없으면 어떻게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법사위에서 계속 저런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될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반론과 이런 건 이제 이어서 또 이어지니까 그때 한번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 근데 어제 법사위에서 확정된 게 있어요. 다음 달 1일 그 뭐 논란의 윤 전 대통령, 뭐 의자든 뭐 이런 특검 조사에 불응하겠다.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CCTV 열람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제 정확히는 그제였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어제였습니다. 정성호 장관에게 이거 공개할 건가 했더니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 공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가 이수진 의원이 정 장관을 약간의 몰아붙이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 개혁에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이번엔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졌어요.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개혁의 신중론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정부 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 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앞으로 당정되는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을 지금은 이런 중수청이나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걸 행안부에 두느냐, 뭐 법무부에 두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죠.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도 고려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헌법상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표현이 검찰을 해체한다고 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그 기능을 뭐 재분배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여기 화면에 보이지만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만들어 봤는데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의 검찰개혁안과 정성호 장관이 생각하는 법무부 개혁안이 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지 않더라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 김진욱 대변인. 근데 일단 이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근데 그 조금 전에 민영배 의원이 무슨 입장을 냈냐면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성호 장관 의견을 반영할 이유는 없다. 특이 초안도 모르는 것 같다라고 했고 장관 사견 내는 걸 본분에 충실한 건지 우려된다고 했는데 근데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글쎄요. 민영배 의원이 법무부 장관 의견에 반기를 든 건 아닙니까? 지금 당과 이 법무부 장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부 의견들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SNS에 오늘 글을 하나 올렸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다양한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중이고, 지금 당과 본인의 생각이 다른 점은 하나도 없다. 분명한 것은 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른 방향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서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의 조율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자라고 이미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
지도부가 만찬을 하면서 합의를 한 것이에요. 그때 당시 나왔던 것이 뭡니까? 9월 25일 날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면서 그 정부 조직법상에서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의 정부 조직법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정성호 장관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큰 그림들과 정성호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 파트에 구분되는 그 지점에 있어서는 뭐 약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전체 안을 가지고 이것이 민주당 안과 다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이 지금 소위 이 기소청, 알겠습니다. 공수청 이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9월 중순까지 또는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자리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정비 의원의 저에게는 당 지도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본인이 대신 전했다는 취지인 것 같고 맞아요. 김진욱 대변인 분석과 전망처럼 방향성은 비슷하니까 속도의 차이는 있고 잘 될 거다. 추석 전후든 뭐든. 근데 송영 대변인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여러 온도차 혹은 파열음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너무 강성으로 가는 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부담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고 김민석 총리도 검찰개혁 좀 지금 정성호 장관, 물론 조국 교수나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입맛대로 발언한다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긴 한데 신중하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지려발 건 좀 지려밟자고 하는 취지인데 당이 너무 세게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온도차는 확실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온도차가 분명히 있고 정성호 장관처럼 저 정도의 이견조차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범죄자의 소굴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은요. 그대로 시행하면 우리나라 범죄자 천국됩니다.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수사권이 충돌하는 문제도 거기서 해결하고 이의 신청하는 사건들도 다 거기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작년 통계를 보면 1년 한 해 동안 고소 사건이 48만 건이고요. 고발 사건이 9만 건입니다. 합하면 57만 건이죠. 10%만 피해자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의 신청해도 5만 7천 건. 20%가 한다면 11만 4천 건입니다. 그것을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이어서 정치적 중립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명 중에 9명이 정부나 여당 몫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시스템을 강행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당의 핵심, 내각의 핵심인 법무부 장관과 이번에는 또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 간의 온도차와 파열음, 글쎄요. 파열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각차는 있는 것 같은데 3위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정성호 장관 얘기. 다음 주에 이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마스가 우리 국내 조선 업과 이제 미국의 협업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 시각으로 밤사이에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이런 마스가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이제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냅시다. This is just the beginning, following both President Trump's and President Lee's vision to revitalize the maritime industry and to playing a central role in making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Go! 마스가!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하나오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함께했습니다. 원래 벤스 부통령이 참석을 검토했지만 일정상 문제로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필리 조선소 이미 한화는 7조 원 추가 투자를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업.
참 우리나라도 대단한 게 5, 60년 전 배 하나 짓지 못했던 예전 조선 강국이었던 미국에 실제로 배까지 지어주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어찌 보면 경제 협업으로서는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의 이제 피날레를 이 필리조선소를 찾은 것, 이것은 이번 방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협상력을 높이려고 했던 지난 이 관세 협상 이후로 꾸준하게 지금 미국에 어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 필리조선소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하나가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그 미국의 조선업을 새롭게 그 발전시키는 그런 그 마스가 프로젝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희가 금속 거북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줬었던 이유가 우리의 조선업이 그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고, 특히 지금 MRO라고 하나요? 미국의 이 군사 그 선박들을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그 충분하게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 특히 그런 부분들을 한국의 조선소에서도 할 수 있다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필리조선소 이번 관세협상 1등 공신 조선업 마스가의 상징입니다. 이게 1801년에 해운 조선소로 출발했고 필리조선소가 제작했던 군함이 6.25 당시 지원을 했는데 거의 75, 6년 만에 이걸 하나그룹이 인수해서 이제는 우리 기술로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는 참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 바로 필리조선소가 됐어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렇게 한화 오션뿐만 아니라 이번에 삼성, 현대차, SK, LG 거의 200조가 넘는 대미 투자를 발표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트럼프 데뷔 전에 많은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조간신문의 제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제가 국내 기업 총수들, 그룹들은 이렇게 마치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재계의 여러 우려 표명에도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단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노조법 2, 3조 개정에 앞서서 좀 압박을 했던 게 통했던 것 같고, 저희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가 저희 교섭에 나와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과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었습니다. 기업들의 노력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최소한 파트너로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강행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와 청년들의 일자리를 직접 위협하는 독약이 될 것입니다. 송영 대변인, 이 고소장을 제출해서 현대제철 하청노조가 일단 노란봉투법 이후에 첫 번째 움직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마스가 이야기 잠깐 봤습니다만은 우리 이재명 정권이 지금 말로는 마스가를 외치고 있어도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일은 마우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뭡니까? Make Aggressive Union Great Again, 즉 강성 노조를 다시 위대하게 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노봉법이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단체 교섭의 범위가 사실상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은 경영상의 판단도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묻는 것은 극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파업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현대제철 하청노조가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인데 통과된 지 3일 만에 경영진을 고소하는 일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노사관계 리스크가 커지면
빠지면요. 예.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저희가 마스가 이야기 봤습니다마는 미국에 조선소를 짓게 되고 그곳에서 충분한 숙련 노동을 확보하게 되면은 앞으로 점점 물량을 그쪽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은 국내에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산업 공동화가 심화될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반대해온 것도 바로 이런 지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8년, 19년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최저임금 일자리가 키오스크로 많이 대체됐습니다. 예. 지금 2025년에는 AI가 있고 로봇이 있고 마스가가 있습니다. 한 번 사라지고 외국으로 떠난 일자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 점이 항상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일점 필리조선소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하나그룹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2위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흉기난동 버리고 야옹이라니라고 그러게요. 아까 저 영상 보고 계속 머릿속에 좀 남아있어요. 저 잔상이. 예. 세금 안 내는 분들 유재석에게 배워라. 그러게요. 유재석 씨 참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야 수장이 꼭 초등학생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분열의 분열, 지긋지긋하다. 아마 국민의힘 내부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갈등의 시작이라니 반장 뽑은 의미가 있나요? 이른바 장동혁 코어에 대한 우려 얘기까지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탑텐이 뽑은 1위의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우리로서는 이 한미 정상회담 우려는 덜었지만 세부 청구서는 아직 남았습니다.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요. 거의 3시간 넘은 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본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한미 정상회담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But the European Union is a done deal, and Japan is done. I heard there was a problem with South Korea, but we met yesterday, and they're done. We didn't do anything. We just kept the same deal. He honored the deal. They wanted to see if, I don't even want to say it, but they wanted to see if they could do something. But they honored the deal, which is nice. And we cut the previous record-setting trade deficit. That's fantastic. 이게 역대 가장 긴 시간 국무회의를 했고 생중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3시간 17분에 회의에서 윤기찬 부위원장님, 한국이 뭔가 하려고 시도했지만 합의를 지켜냈다. 우리는 무역 적자를 줄였다. 환상적이다. 자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또 나빴던 건 또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와요? 우리로서는 나빴죠. 저는 개인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자리이길 기대했는데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잘 끌어가셨어요. 그런데 알맹이는 사실은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나 SNS 등을 통해서 예. 상당히 위협적인 말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완화시키려고 저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 일색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 것 이외에 저희는 사실 서면화 작업을 한다든가 대통령 말씀처럼 기내에서 하신 말씀 그거거든요. 많은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주제에 관해서 얘기하고 다시는 이견이 없도록 불확실성 제거하겠다. 뭐 이런 취지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정도의 회담 결과는 아니었다. 따라서 또 실무급 회담으로 더 이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합의됐고 어떤 내용이 간격이 좁혀졌고 어떤 내용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데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물론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께 어떤 주는 말씀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협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보고할 의무가 대통령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 들어오면 이제 이렇습니다. 기존 합의에 따라 이행될 거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했고 나는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 이제 본인 시선을 얘기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희 정치시그널에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이 출연했는데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습니다. 첫 상견례로서 정상 간의 신뢰를 쌓고 분위기가 좋게 이제 정상회담을 꾸고 나간 거, 그거는 잘 된 거죠. 근데
이번엔 문건으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나라 했을 때는 많이 나왔거든요. 예. EU하고 했을 때 팩트sheet이 나왔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3,500억 불이라고 네.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거와 별도로 1,500억 불의 투자를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5천억 불이 되거든요. 합치면. 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뭔가 그때는 3,500억 불이니까 일본이 하는 5,500불보다는 좀 훨씬 적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약간의 좀 분식 회계 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목적으로 합의문을 안 내놓은 거라 그러면 좀 조삼모사 아닐까? 근데 그런 걱정이 있어서 분명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합의문 없고 농산물 추가 개방론이 없고 뭐 이런 부분은 각자 이해관계가 좀 다르긴 한데 장현주 변호사님. 아니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좋고 트럼프 대통령과 첫 상견례 자리, 첫 대면에서 신뢰를 쌓은 것도 무척이나 좋은 젖을 주겠지만 그 대가가 추가로 200조 가까이 드는 건 좋은 성적표를 줄 수 없다.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야당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지적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외신들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또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스타일,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또 협상의 상대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악조건, 여러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첫 만남을 잘 이끌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는 뉴노멀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이 관세 협정에 있어서는 그 이제는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는 통상 환경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예. 끊임없이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이번에 한 번의 협상만으로 뭐 협상이 끝나고 뭐 앞으로 이제 협의할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겨나갈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협상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첫 출발점으로 매우 좋은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시각 좀 다르고 물론 뭐 대체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잘 막아냈고 선방했다. 이 대통령에게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는 시각도 있고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좋은 분위기 빼고 우리 추가 1,500불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삼모사 좀 땡겨 쓰고 공동성명 없고 불확실성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꼭 짚어볼 건. 회담 직전에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 글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수습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여전한 논란거리들도 있습니다. I did hear that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closing some churches.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이 발언 일단 해프닝으로 끝이 났고 이재명 대통령 설명을 했고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도 조금 전 얘기는 사실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보고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요청을 했다. 근데 송영훈 대변인 이게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강경보수 인사들이 많아서 어제 그제 뭐 유튜브나 여러 온라인을 보니까 이른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귀추가 주목한다고 했다가 또 금방 또 식어버리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걸 떠나서 이번에 해프닝이었지만 실제로 앞으로 이런 발언들 트럼프 대통령 주변 강경보수 인사들에서 이런 발언이 또 안 나오리라는 법도 없는 것 같아요.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조야도 미국의 이른바 마가 인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어느 정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떠나서 특검의 수사가 과잉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장이 나왔고 적법하다고 해서 그 수사 방식이
항상 적정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영훈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교회 예배당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구명 로비의 그 경로를 밝히지 못해서 그런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예배당 안에 무슨 증거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영훈 목사를 압수수색했지만은 그 후에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있어서 소환을 하거나 사법 처리를 하거나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오산 미군 공군기지인데 사실 주한미군 기지를 압수수색의 범위로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마가 인사를 영향력 이런 걸 떠나서라도 지금까지 해온 특검의 수사 방식이 지나친 부분은 없었는지 한 번쯤 자기 점검을 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또 다른 주인공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물한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한 저 펜인데요. 워낙 주문이 폭주해서 아예 판매 중단까지 한다는 얘기까지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펜의 굵기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징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명록을 작성하시면서 사용한 저 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로 이제 드렸는데 저 펜은 사실은 이런 그 수제 공방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펜을 만드는 수제 공방에 지금 주문이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공방에서는 이제 저희가 주문량을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주문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소를 하고 지금부터는 추가 주문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도 참 궁금했는데 오늘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1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평가가 저희가 준비한 가장 높은 순위였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 취임 첫날부터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협치가 사라진 여야 관계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수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